여편이 보름 후에 침술로 혀를 찔러 치료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월성에서 청산진까지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았고 더욱이 왕가와 주가가 늘 여편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여편이 엽가 내에서 그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소문과 함께 현재 엽가의 상황조차 조금 위태롭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7, 8년간 끔찍한 고통 속에서 마침내 오른발이 완치될 희망을 보게 된 라전은 당연히 여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게 둘 수는 없었다. 결국 밤새 뒤척이며 고심한 끝에 그는 오늘 당장 여편을 따라 돌아가 여편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여편인들 어찌 라전 교관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겠는가. 그는 속으로 빙긋 웃으며 더 이상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동의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라전을 찾아 돌아올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러쿵저러쿵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의 여편은 기령, 라전 등 4사람을 이끌고 즉시 마차를 빌려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남월성 성문 앞에 다다랐다. 비록 성주부 일 때문에 왕가와 주가 모두 골머리를 앓으며 분주했지만 그들은 남월성 성문 앞에 첩자들을 매복시켜 놓았고 여편이 남월성을 떠나기만 하면 은밀히 손을 쓸 작정이었다. 그러나 매복해 있던 2 대가문이 첩자들이 여편 일행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혼비백산하여 급히 2 대가문에 소식을 전했다. 첩자가 전해온 소식을 들은 2 대가문이 가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성현학원 소속의 무사 1중 라전 교관과 성희군 소속의 무사 3중 대대장 3명이 함께 있었다. 만약 정말로 여편을 죽이려 한다면 최소한 장로급 강자 2~3명을 파견해야만 가능할 터였다. 하지만 장로들은 2 대가문이 고위 인사들로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 대가문이 성주부의 분노 아래 놓여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고수들을 파견하여 성현학원 교관 1명과 성희군 대대장 3명 앞에서 공공연히 사람을 죽이려 한다면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성현학원 및 성주부와 완전히 정면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2 대가문이 기반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비록 2 대가문이 여전히 여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지만 감히 그를 건드릴 방법이 없었다. 에휴, 그 쥐새끼 같은 녀석을 며칠 더 살려둬라. 며칠만 지나 성주부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엽가를 통째로 쓸어버리면 된다. 그때가 되면 이 꼬마 녀석을 어떻게 처리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하여 그들은 임시로 여편 암살 계획을 포기했다. 어차피 2 대가문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2 대가문이 분노 아래 엽가는 근본적으로 이 겨울을 넘기지 못할 운명이었다. 채찍을 들고 말을 재촉하여 사흘 후 여편 일행 5명은 무사히 청산진에 도착했다. 청산진은 남월성 관할 아래 있는 큰 읍내 중 하나였지만 그 풍경과 정취는 남월성과는 사뭇 달랐다. 멀리 시선을 던지면 산림이 펼쳐져 있었고 남월성만큼 번화하지는 않았지만 그 나름의 독특한 운치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길가에는 농부들이 곳곳에서 약초밭을 가꾸고 있는 모습이 여편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야말로 분주한 광경이었다. 듣자 하니 청산지는 남월성 인근의 주요 약초 재배지이며 이곳의 기후는 사람 살기에 좋고 환경이 아름다워 수많은 약초를 재배하기에 극히 적합하다고 했다. 남월성 관할 아래 있는 모든 읍내의 약재들은 대부분 청산진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여편은 이전의 잔존 기억 속에서 청산진과 관련된 수많은 기억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적어도 엽가와 관련된 기억만큼은 매우 분명했다. 읍내로 들어서자 사방의 풍경은 즉시 번화해졌다. 온갖 작은 시장과 상점들이 가득했으며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호객 소리가 왁자지껄했다. 비록 특별히 웅장하고 호화로운 건축물은 없었지만 수레와 말이 물처럼 흐르는 이 풍경은 남월성의 교역시장에 비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다. 엽가는 청산진 최고의 명문가였기에 엽가 저택의 위치 또한
당연히 청산진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다. 여편 일행 5명을 태운 마차는 천천히 옆가 저택을 향해 나아갔다. 이봐, 자네 소식 들었나? 요즘 옆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이가와 류가가 합세해서 옆가의 사업을 꽤 많이 집어삼켰다더군. 정말 뜻밖이야. 명문 옆가가 이가와 류가에게 이렇게까지 압박을 받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지. 맞아.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예전에는 옆가 혼자 독점하다시피 청산진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가와 류가가 손을 잡고 압박하니 속수무책이 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군. 하, 너희가 뭘 안다고 그래? 고작 이가와 류가만으로 옆가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 두 집안이 손을 잡았다고 해봐야 청산진 시장의 기껏해야 3할 정도를 차지할 뿐인데 옆가의 6할과는 비교도 안 되지. 이래는 사실 남월성 왕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설마 남월성 3대 가문 중 하나인 왕가 말인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왜 요즘 옆가 약초만 사던 약재상들이 더 이상 안 사나 했더니 다 그런 이유였군. 왕가가 바로 남월성 3대 가문 중 하나이고 약재, 제조를 전문으로 하며 단약과 약재 무역을 담당하고 있지. 그들이 이가와 류가의 뒤를 봐주고 있으니 옆가는 정말 끝장난 것 같군. 길을 가는 동안 청산진의 상업지구를 지날 때 여편은 옆가와 관련된 소식을 적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무심코 눈살을 찌푸렸다. 심지어 청산진의 약초 상점가에서도 옆가가 타격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것을 보니 옆가의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채 한 시간도 안 되어 마차는 옆가 저택에 다다랐다. 옆가 저택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문 앞에는 인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여편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전에 안에서 2명의 경비병이 뛰쳐나와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온 자들이냐? 이곳은 마차 정지 금지 구역이다. 어서 다른 곳으로 가라. 그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경비병은 마차에서 내리는 여편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지하기 어려운 차가운 비웃음, 심지어 약간의 혐오감마저 서려 있었다. 오, 여편 도련님께서 돌아오셨군요. 옆가의 하인들 중 여편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자모음과 패맥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를 청산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고, 이는 옆가 경비병들이 수시로 여편을 조롱하고 도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도련님으로서의 존경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여편 옆에 따르던 기령 일행 모두 미간을 찌푸렸다. 마차 대여점에 가서 반납하고 와라. 여기 임대 계약서다. 여편은 두 경비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말했다. 하, 죄송하지만 현도련님, 저희 두 사람은 계속 이곳에서 경비를 서야 합니다. 마차는 현도련님께서 직접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경비병은 임대 계약서를 받지도 않고 무관심한 어조로 말했다. 여편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두 사람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하, 바쁘다고. 아까는 문을 비워두고 어디로 도망쳤던 두 사람이 지금 와서 바쁘다고 하다니 분명히 자신들의 도련님인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여편의 그런 시선을 받자 두 경비병은 갑자기 몸을 움찔했고 마치 고대 맹수에게 꿰뚫리는 듯한 느낌에 마음속으로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당황했다. 이 임대계약서 반납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꺼져. 임대계약서를 상대방의 가슴에 쑤셔넣고 여편은 싸늘하게 한마디 남긴 채 몸을 돌려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두 경비병은 내가 옆가에서 대체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여편의 얼음장 같은 시선 아래 감히 한마디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기령 일행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경멸하는 표정을 드러낸 채 여편을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두 경비병은 부들부들 몸을 떨었고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현 도련님의 눈빛이 갑자기 왜 그렇게 끔찍해진 거지? 현 도련님을 따라온 저 사람들은 대체 누구야? 그들의 기운도 너무 무시무시하잖아. 에휴, 됐다. 내가 현 도련님의 마차를 반납하고 오지. 반납해버리면 귀찮은 일이 생길 일도 없겠지. 엽가 대저택 안뜰로 들어서자마자 여편은 미간을 찌푸렸다. 안뜰에는 인적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평소 같으면 엽가에는 노비들과 하인들이 적지 않았다. 원래 여편은 하인들에게 라전 일행을 응접실로 안내하여 쉬게 할 작정이었으나 지금은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여편 또한 다소 위화함을 느꼈다. 무슨 일이지? 다들 어디로 간 거지? 갑자기 여편의 민감한 현식이 작은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것은 엽가의 대청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급히 그곳으로 걸어갔지만 뜻밖에도 한산했던 바깥과는 달리 이곳은 시끌벅적했다. 적지 않은 엽가의 하인들이 대청 밖에 둘러서서 발뒤꿈치를 들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엽전웅, 그런 표정 짓지 마라. 내 엽가에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오늘 왕 집사님도 여기 계시니 솔직히 말해주마. 내 엽가에 장원 몇 개, 오늘 팔고 싶으면 팔고, 싫어도 팔아야 할 것이다. 거친 목소리가 크게 고함쳤고, 그 목소리에는 극도의 오만불손함이 담겨 있었다. 여편 일행이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이 자의 꾸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호연, 너무 심하잖아. 내 엽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분노에 찬 익숙한 외침이 울려 퍼졌고 여편은 이것이 그의 큰아버지 엽전웅의 목소리임을 단번에 알아챘다. 만만치 않다고? 엽전웅, 너는 지금의 흐름을 똑바로 파악해야 해. 지금은 나 이호연이 내 장원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왕가가 내 장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내 엽가가 감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거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이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섞여 있었다. 누구를 탓하려면 내 엽가가 여편이라는 쓸모없는 인간을 낳아 왕가의 도련님에게 죄를 지은 것을 탓해라. 아니면 내가 너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마. 엽전운 부자를 넘겨라. 그렇다면 왕가가 내 엽가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호연이라는 자는 말을 너무나 행포하게 했고 그 속에는 차가운 비웃음마저 담겨 있었다. 멀리서 여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현식은 매우 강대했고 청력은 라전 일행보다도 훨씬 예민했기에 멀리서도 이호연이라는 자가 하는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호연, 설마 이가 가주인가? 여편은 기억을 더듬었다. 이 자는 2월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사실 과거 이가는 엽가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이 청산진에서 엽가 외에 다른 두 대가문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여편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심지어 엽가 앞에서는 스스로를 부하라고 칭하며 극도로 공손하고 겸손했다. 어릴 적 자신을 보았을 때 이호연이라는 자는 이가 가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현도련님이라고 불렀으니 그의 비굴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 이가는 오늘 왕가에 붙자마자 이렇게 오만해지다니 감히 엽전웅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심지어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 칭하다니 예전에 비굴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소인배가 득세한 모습이었다. 라전 일행 또한 이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무래도 엽가는 정말로 위기에 처한 것 같았다. 문 앞에서 엿듣고 있던 하인들은 여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마치 놀란 새처럼 후다닥 흩어져 주변을 청소하는 척했다. 라 교관, 기령, 너희는 밖에 기다려라. 나 혼자 들어가겠다. 여편은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의 표정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그는 굳게 닫힌 대청 문을 향해 걸어갔다. 현도련님, 당신의 안전이.
기령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임 부통령이 그에게 명령하기를 현 도련님 곁에서 한치도 떨어지지 말고 현 도련님이 어떤 위험에도 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신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현 도련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었다. 안심해라. 이곳은 내 옆가이다. 이가와 류가가 감히 내 옆가에서 나에게 손을 댈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여편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만약 그들이 감히 손을 댄다면 오히려 잘 됐다. 나는 그들이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편의 눈에는 차가운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들에게는 제대로 가르침을 줄 때가 된 듯했다. 여편이 그렇게 말하자 기령도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는 옆가의 집안일이었고 그들 같은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여편, 우리는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 무슨 일이 생기면 한마디 불러라. 라전 또한 살짝 웃으며 말했다. 방 안에서 한창 다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편이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하하, 이곳은 정말 시끄럽군요. 여편은 들어서자마자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고 시선을 돌려 대청 안의 모든 사람들을 훑어보았다. 대청 안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중 상석에는 옆가의 주요 인물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고 심지어 여편 같은 3세대 제자들도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앉아 있었다. 반면 손님 좌석에는 이가와 류가 가주를 비롯한 몇몇 주요 인물들이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두 대가주 사이에는 독수리 코에 회색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찻잔을 들고 여유롭게 혼란스러운 대청을 응시하고 있었다. 깊고 사악한 눈빛, 웃는 것 같으면서도 웃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디에프엔, 디프휴연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2월, 리 노이에트, 그 중년 남자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그 지위 또한 결코 낮아 보이지 않았다. 두 진영은 서로에게 증오심을 담은 시선을 보냈고 공기는 마치 화약 냄새로 가득 찬 듯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언제든 칼날이 부딪힐 듯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현아, 내가 돌아왔구나. 옆가, 디프기어, 외 상자에 앉아있던 준수한 용모의 중년 남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잔뜩 찌푸려져 있던 미간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물들었고 호랑이 같은 그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글썽였다. 아버지. 이 사람을 보자 디에 후엔의 목을대가 울컥 움직였고 마침내 두 음절에 아버지라는 말이 터져나왔다. 그의 기억 속에 이 디앱 잠번, 디프 트리언벤은 이 몸의 전 주인에게 정말 각별하게 잘 대해주었다. 그해 디앱 후엔의 수련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게 되자 바로 디앱 잠번이 그를 람 위의 성, 램 노이에트탄으로 데려가 수많은 연혼사, 류엔 한수들에게 간곡히 치료를 간청했었다. 알아야 할 것은 옆가가 청선진, 탄선트렌에서는 명문 호족이었지만 람 위의 성에서는 그저 평범한 가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보통의 연혼사들은 냉정하고 오만하여 그들조차 3대 가문의 부탁에도 쉽사리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하물며 옆가의 한 제자에게 신경 쓸 리 만무했다. 디앱 잠번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간절히 애원하며 수모를 참아낸 그대야 겨우 몇몇 연혼사들로 하여금 디앱 후엔을 진단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아무것도 진단해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모혼, 과합 폐맥이라는 절망적인 판정을 내놓아 그를 람 위의 성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말았다. 하지만 디앱 잠번은 이 일로 인해 디앱 후엔에게 조금의 불만조차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부었다. 이 아버지에 대해 이전의 디앱 후엔은 여전히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 두 음절의 아버지를 부르자 디앱 후엔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한 따스하고 편안한 느낌에 휩싸였다. 그는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 즉 디앱 디에우 자오, 디프 튜데이오의 영혼이 디앱 후엔의 영혼과 완전히 하나로 융합되어 더 이상 어떠한 거리나 방해도 없이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대전 안에서는
DFN의 등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그 시선들에는 갖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DFN. 그 중에서도 특히 원망과 도끼를 품은 한 시선이 DFN을 꿰뚫어 보았는데 그 시선의 주인은 바로 이월이었다. 성현학원, 틴 휴연 학빈에서 그녀는 DFN을 모함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극심한 굴욕감을 안은 채 사람들을 볼 면목마저 없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으며 성현학원과 심지어 자신의 가문 내에서도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행히 왕가, 부옹기어는 이 일로 그녀를 버리지 않았고 오늘은 왕가로 시집가기 직전이었다. 가문 내에서의 그녀의 지위는 아버지 이하오니엔, 리하오에나이인 다음으로 높았으며 최근 며칠간 그녀는 왕가의 도움으로 이가, 리기어와 류가, 루기어, 가 엽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이는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태적인 쾌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DFN에 대한 깊은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고 이 증오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더욱 맹렬해졌다. 그녀는 DFN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쓸모없는 놈아, 내가 감히 돌아왔단 말이냐. 내 놈 때문에 가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똑똑히 보아라. 바로 이때 차가운 꾸짖음이 울려 퍼졌다. 옆가 상자에 있던 한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이 사람은 바로 DFN의 둘째 삼촌인 디앱잔드엉, 디프트리언 두옹으로 디앱번, 디프벤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둘째 형님, 누구더러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DFN의 아버지인 디앱잔번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셋째 아오, 둘째 형님이 정을 봐주지 않는다고 탓하지 마라. 우리 옆가의 일은 모두 DFN이 성현학원에서 문제를 일으켜 람위의 성의 왕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DFN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토록 많은 일이 생겨났겠느냐. 디앱잔드엉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내가 바로 DFN이로구나. 갑자기 류가, 루기어와 이가, 리기어, 가주들 사이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음침하고 도끼 어린 눈은 DFN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마치 죽은 사람을 바라보듯 위아래로 꼼꼼히 훑어보았다. 어디서 개가 짖어대는 소리가 들리는군. DFN은 태연하게 말했다. 네, 내 놈이. 중년 남자의 안색이 변하며 눈빛이 가라앉았다. 이 어린 망할 자식아, 입담도 제법이군. 나는 왕티엔 VNG인 왕피엣 VNGV의 삼촌이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왕가의 제자를 폭행하고 게다가 음모와 관계를 써서 우리 왕가의 제자를 성현학원에서 쫓겨나게 했지. 어린 나이에 그토록 잔인한 수단을 쓰다니 정말 천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너희 왕가 제자들이 쓸모없는 폐물이고 자신을 반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 창녀를 찾아다닌 주제에 왜 내 탓을 한단 말인가. 너희 왕가는 모두 내 놈처럼 뻔뻔한 작자들 뿐인 개냐. DFN, 왕 비엣을 모함한 건 바로 너다. 저지를 용기는 있으면서 인정할 용기는 없느냐. 이월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DFN의 오만하고 거만한 어투는 그녀의 심장을 끌어오르게 했고 증오심이 마음속을 가득 채웠다. 과연 당사자인 이월 내 놈도 여기 있었군. DFN이 가볍게 비웃었다. 비록 너와 왕 비엣이 벌인 일들이 다소 엽기적이고 몇몇 아체 남자들과 한방에 갇혀 왕가의 위험을 약간 더럽히긴 했지만 그런 사적인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떠벌리지 않을 테니 안심해라. 네, 내 놈이. 이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DFN을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쓸모없는 폐물이 말재주나 부릴 줄 알지.
아마 너는 모를 것이다. 내 놈 때문에 너희 역가가 이제 곧 망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성현학원에 있을 때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지만 감히 청선진으로 돌아왔으니 머지않아 내 놈을 썩어가는 시체로 만들고 나는 왕가의 며느리가 될 것이다. 쯧쯧. 내가 폐물인지 아닌지는 잠시 논외로 하고 왕가의 대범함에는 정말 감탄한다.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나체 남자 무리와 어울렸던 음탕한 여인을 왕가가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하니 나 디에프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왕 비에대 취향이 유별난 것도 당연한 일이었군. 알고 보니 너희 왕가 사람들은 모두 그랬던 것이었어. 디에프엔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었고 왕 티엔 일행은 즉시 얼굴색이 변했다. 망할 자식, 감히 우리 왕가를 모욕하려 드느냐. 왕 티엔이 벌떡 일어서며 디에프엔에게 격렬하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놈, 주제넘게 건방 떨지 마라. 오늘은 내 놈이 죽는 날이 될 것이다. 이하오니엔 또한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디에프엔의 말에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옆가 대전 안에는 짙고 농밀한 살기가 가득 차올랐다. 무엄하도다. 폐물 같은 놈, 감히 왕티엔 일행에게 불경스럽게 굴다니 당장 사과하지 못할까. 이 광경을 본 디앱잔 드엉의 안색은 순식간에 변했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디에프엔을 맹렬히 비난했다. 우스운 일이로군. 다른 자들이 옆가에서 우리 옆가의 제자를 모욕하는데 오히려 어떤 자는 나서서 그들을 옹호하는구나. 내가 감히 묻고 싶다. 둘째 삼촌, 당신은 우리 옆가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왕가의 개입니까? 디앱 후엔이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디앱잔 드엉의 심장을 사정없이 꿰뚫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명확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아주 잘했어. 둘째 형님, 당신은 여러 번 내 아들을 격분하여 꾸짖었어. 대체 무슨 의도란 말이오? 디앱잔 드엉, 당신은 아직도 역시 성을 가지고 있소. 디앱잔 번의 안색은 극도로 보기 흉했다. 디앱잔 드엉이 5번이고 7번이고 자신의 아들을 폐물이라 욕하는데 어찌 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만. 다들 한 집안 형제들인데 이렇게 외부인 앞에서 체면을 구기다니 정말이지 우리 옆가의 모든 위신을 떨어뜨리는구나. 옆가의 가주 디앱잔-훙, 디프 트리언-헝, 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이어서 왕티엔 일행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여러분, 당신들의 요구는 저희 옆가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부디 돌아가 주십시오. 옆가주, 신중히 생각한 겁니까? 당신들 옆가는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절반의 재산을 잃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고집한다면 당신들 옆가는 묻힐 자리조차 없을까 두렵습니다. 왕티엔의 얼굴은 음침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왕티엔, 감히 나를 협박하는 것이냐? 디앱잔-훙이 일어서자 지무사, 디어 비오수, 일중, NH1트롱의 강렬한 위압감이 갑자기 왕티엔을 억눌렀다. 디앱잔-훙,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이가 가주 이하오니엔과 류가 가주 류띠엔 끼엣, 루텐케트, 이 모두 일어섰고 그들의 지무사 일중 기운이 퍼져 왕티엔을 보호하며 디앱잔-훙이 손을 쓸까 두려워하는 기색이었다. 하아. 왕티엔은 그저 일중 무사, 비오수 NHT 트롱에 불과했지만 디앱잔-훙의 기세에 압도되어 얼굴이 즉시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는 냉정하게 이하오니엔과 류띠엔, 끼엣을 밀쳐내고 홀로 대전 안으로 걸어들어와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옆가주, 그 정도 실력으로 거들먹거리지 마시오. 우리 왕가에는 지무사 일중 고수가 아직도 만소이다. 내가 감히 장담하는데 만약 오늘 당신이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사흘도 안 되어 당신들 옆가의 저택은 우리 왕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될 것이고 기왓장 한 조각도 남지 않을 것이오. 믿겠소.
왕티엔의 눈빛은 음침하고 도끼 어린 채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용기이자 겨우 일중무사에 불과한 그가 감히 엽가 저택에 발을 들여놓아 오만방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였다. 디에프엔의 큰 삼촌 안색은 몇 번이나 변하더니 잠시 후 결국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자신의 기세를 거두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이 역력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엽가 사람들의 얼굴에도 역시 암울한 기색이 드리워졌다. 이것이 바로 3대 가문의 위험이었다. 고작 현무경, 휴연 비오켄, 외하차는 무사 한 명이 이곳에 왔는데도 그들은 감히 손을 쓰지 못하다니 실로 엽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엽가도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 왕티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으로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 서 있으니 너희 엽가 사람들이 나에게 손을 대보아라. 너희 엽가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 이 겁쟁이 패물들아. 엽가 사람들은 모두 주먹을 꽉 쥐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저왕티엔을 한바탕 때려 눕히고 싶었지만 그 후의 결과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티엔 숙부님은 과연 왕가의 고수답습니다.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는군요. 홀로 이곳에 오셔서도 엽가 전체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다니. 이월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첨하며 엽가를 맹렬히 조롱했다. 그러나 그녀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짝 하는 경쾌한 뺨 때리는 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본 것은 단 하나의 장풍. 이 번개처럼 날아가 왕티엔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는 마치 찢어진 자루처럼 땅바닥에 나뒹굴며 두어 바퀴 더 굴러가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의 놀란 시선 아래 디에프에는 가볍게 오른손을 거두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무고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 세상 어디든 개가 짖어대는 소리가 특히 많이 들리는군. 남더러 자신을 때려달라고 자청하는 자는 처음 봤다. 과연 왕가 사람들의 취향은 상당히 특별한 것이로군.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맴돌았고 모든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얼어붙었다. 디에프엔이 정말 왕티엔에게 손을 썼단 말인가. 그들은 눈을 비비며 이것이 단지 환상이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순식간에 이올은 얼어붙었고 디에피엔, 디프하인, 디에번, 디프벤, 디에피, 디프파이, 일행도 모두 얼어붙었으며 심지어 엽가의 두 강자인 디앱잔드엉과 디앱잔훅마저 얼어붙었다. 류띠엔 끼엣과 이하오니엔 두 대가족의 가주들도 마찬가지였고 디에프엔의 아버지인 디앱잔 번조차도 망연자실했다.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그가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간이 부었구나. 이 자식, 죽고 싶어 안달이 났군. 이하오니엔과 류띠엔, 끼엣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고 갑자기 크게 포효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거꾸로 낮아빠진 왕티엔을 일으켜 세웠고 그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분노가 가득했다. 디에프엔의 이 뺨 한 대는 소리가 매우 크고 경쾌했으며 그의 무사 일중 현기를 아주 정교하게 발휘한 것이었다. 비록 왕티엔이 무사, 비오수, 외수련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어지러워졌고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으며 얼굴의 절반은 금세 돼지머리처럼 부어올랐고 이빨까지 몇 개 부러져 나갔다. 왕티엔 대인, 괜찮으십니까? 이하오니엔과 류띠엔 끼의 두 사람은 경악하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내 놈이 감히 나를 때려. 왕티엔은 두 사람의 걱정 어린 물음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디에프엔을 가리키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는 디에프엔이라는 놈이 정말로 자신에게 손을 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그때 그가 조금도 방비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다면 일중무사,
비오수 NHAT 트롱, 인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맞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금은 말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원망과 도끼 어린 섬광이 번뜩였고, 그 시선은 마치 사악한 늑대와 같았으며, 원한 맺힌 귀신처럼 날카롭고 폭력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디앱 후엔을 산채로 잡아먹을 기세였다. 디앱 후엔, 감히 왕티엔 관리인에게 손을 대다니. 무엄하다. 누가 너더러 함부로 손을 쓰라 했느냐. 옆가 테이블에서도 격렬한 꾸짖음이 터져나왔다. 옆가의 몇몇 장로들과 디앱잔 드엉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디앱 후엔의 행동이 왕가의 분노를 초래할까 박업에 질린 것이었다. 왕가를 그리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곳이던가. 디앱 후엔은 옆가를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작정이었다. 한참 후에야 왕티에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이 어린 망할 자식아, 내 놈은 끝장났어. 알아. 내 놈은 끝장났다고. 내 놈뿐만 아니라 너희 옆가 전체가 모두 끝장날 것이다. 확실히 끝장날 거야. 너희 옆가가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만들 테다. 왕티에는 헉헉거리며 혼란스럽게 중얼거렸다. 이런 모욕감.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다니 왕티엔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도끼 외에도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싶은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는 엄연히 왕가의 관리인이었는데 평생을 살면서 이토록 체면을 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일로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왕티엔 관리인.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오해입니다. 이 일에는 분명 어떤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철없는 아이가 뭘 모르고 한 짓이니 왕티엔 관리인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가의 몇몇 장로들이 황급히 입을 열어 해명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중 디앱잔 드엉일행은 직접 디앱 후엔에게 등을 돌려 맹렬히 꾸짖었다. 이 망할 자식아, 당장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는 것이냐. 몇몇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함을 질렀고 왕티엔에게는 끊임없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비위를 맞췄지만 마음속으로는 디앱 후엔을 쉴 새 없이 저주하고 욕했다. 이 놈. 쓸모없는 여편이 미쳤나. 감히 왕전에게 손을 대다니. 이제 정말 이 쓸모없는 녀석이 성현학원에서 온갖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다는 것을 믿게 됐어. 어찌나 대담하고 방자한지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저런 쓸모없는 놈이 건드릴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감히 왕가를 건드리다니. 정말이지 너무나 불행한 가문이야. 저런 사고뭉치 쓸모없는 자식을 낳다니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 싫군. 여편은 태연자약하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입을 열어 자신을 비난하던 자들 중에는 옆가의 둘째 숙부인 옆전당, 그리고 그의 둘째 고모인 옆전령, 더불어 가문의 여러 장로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침착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문이라는 것인가. 방금 그 어리석은 자가 옆가더러 손을 대라고 재촉했기에 나는 그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뿐이다. 그것이 잘못이란 말인가. 너희 모두가 이토록 경악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니 고작 왕가의 하인 한 명 때문에 혼비백산할 정도로 겁에 질린 것이냐. 너희 가문의 존엄은 대체 어디로 내던져 버린 것이지. 그 오랜 세월 쌓아온 명예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 여편은 잇따라 몇 개의 질문을 던졌고 그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싸늘해졌다.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사정없이 때려 그들의 내면을 크게 뒤흔들었다. 무엄하다. 여편, 내 놈이 여러 번 가문에 위기를 불러온 저희가 대체 무엇이냐. 오늘 내 놈을 잡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옆가의 체면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당장 내 앞에 무릎 꿇어라. 엽전당은 벌떡 일어서서 여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전신에서는 날카로운 살기가 뿜어져 나왔고 일중지무사의 기세는 마치 거대한 산이 짓누르는 듯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며 여편을 맹렬하게 압박했다. 여편의 직설적인 말에 심장을 꿰뚫린 듯 수치를 느낀 엽전당은 치욕감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엽가에서 2대 인물들 중 엽전당은 가주 엽전웅과 동급인 일중지무사 수위를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으며 그 외에는 단 한 명의 장로만이 일중지무사 경지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감히 무시하는 듯한 여편의 태도에 더욱 격분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저 자 때문입니다. 가문의 위기를 초래했으니 만약 저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엽가가 어찌 이토록 참담한 지경에 빠졌겠습니까? 둘째 외숙부님, 여분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편이 성현학원에서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굴며 왕가의 왕호를 격분시키지 않았더라면 왕가가 어찌 우리 엽가를 이토록 가혹하게 대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왕호를 건드렸을 뿐만 아니라 주가의 주원에 2다리까지 부러뜨렸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주가가 아직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았지만 저런 자를 가문에 두는 것은 그저 더 큰 화를 부를 뿐입니다. 그는 가문을 파멸로 이끌 재앙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는 여분과 엽비도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여편을 맹렬히 비난했다. 엽전당, 지금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엽전우는 서둘러 여편의 앞을 가로막아서며 엄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쳤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셋째 동생, 비켜라. 이 쓸모없는 놈은 가문에 너무나 많은 자원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골칫거리까지 안겨주었다. 이 자를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엽가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만약 내가 비키지 않는다면 둘째 형인 내가 무정하게 대한다고 탓하지 마라. 엽전당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경고가 담겨 있어다. 엽전당, 내 아들에게 손을 대려거든 내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엽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맹렬히 외쳤다. 그의 결연한 의지가 대오를 진동시켰다. 엽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맹렬히 외치며 그다지 크지 않은 몸으로 여편의 앞을 굳건히 막아섰다. 마치 하늘 전체를 홀로 떠받칠 수 있을 것만 같은 굳건함이었다. 셋째 동생, 이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엽전당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그의 오른손에서는 사람을 위협하는 형기가 섬광처럼 뿜어져 나왔다. 내가 아직도 옛날 엽가의 제1천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 또한 내 아들처럼 그저 쓸모없는 폐인일 뿐이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라.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영광을 조롱하는 냉혹함이 가득했다. 강력한 형기가 물결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며 엽전웅과 여편을 향해 미친 듯이 맹렬하게 쇄도했다. 멈춰라. 바로 이때 가주 엽전웅이 갑자기 우렁찬 포효를 내지르며 양쪽 사이로 뛰어들어 엽전당의 공격을 가로막았다. 그의 개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기세는 마치 폭풍 같았다. 엽전당의 얼굴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형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설마 가문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두 쓸모없는 자들을 감싸주려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분노가 뒤섞여 있어다. 내가 무엇을 하냐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오히려 내 놈이 무엇을 하려느냐는 것이다. 엽전웅은 격분하여 크게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하하, 과연 끈끈한 형제의 로군. 왕전의 음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한과 도끼가 가득했다. 엽전웅, 내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여편을 넘겨준다면 오늘 이 일은 내가 예전의 일과 함께 관대히 넘어가 주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엽가는 우리 왕가 무사들이 너희 집정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후회도 소용없을 게다. 엽가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둡게 가라앉았다. 왕가의 세력은 막강하여 엽가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 쓸모없는 여편놈, 진작 저 망할 토끼 새끼가 이런 일을 벌일 줄 알았다면 차라리 일찍 죽게 내버려둘 걸 그랬어. 엽가의 어떤 이들은 속으로 조용히 욕을 퍼부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굴하지 않는 표정으로 두 손을 꽉 쥐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왕전이 여러 번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는 것에 엽가의 제자로서 그들은 모두 마음속으로 분노를 사기며 당장에라도 그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억눌린 자존심과 함께 번뜩이는 강렬한 반항심이 엿보였다. 엽전웅의 얼굴색은 계속해서 변하다가 결국 격분한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굴복의 기색이 비쳤다. 왕정 관리자님, 이전에 분명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듯합니다.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서 분별 없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왕정 관리자님의 넓은 아량으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그 아이와는 다투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여편의 행동을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며 왕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었다. 오해, 철이 없어. 왕전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렇다면 엽가주께서는 결국 이 녀석을 감싸기로 결정했다는 말인가? 그의 눈빛에는 도끼 어린 원한이 가득했으며 누구라도 그가 엽가에 품고 있는 깊은 증오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그 증오는 마치 뼈에 사무친 듯 강렬했다. 옆에서 이호연과 유천걸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더욱 기뻐했다. 근 며칠간 이씨와 유씨 두 가문은 왕가의 지원을 받아 엽가 재산의 절반 정도를 겨우 집어삼켰을 뿐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아무리 애써도 손에 넣을 수 없었는데 이는 왕가가 전력을 다해 돕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엽가는 왕전에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으니 이제 엽가의 몰락은 머지않은 듯했다. 엽가가 완전히 붕괴되면 그때는 청산진이 이들과 유씨 두 가문의 천하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이 실현될 날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직감하며 억누를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전숙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이월은 잔혹하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엽가주, 여편을 넘겨준다면 엽가에는 아직 살 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조롱하는 듯했다. 형님,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설마 저 쓸모없는 자식 한 명 때문에 엽가 전체를 연루시키려 하십니까? 엽전당 역시 차가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말에는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었으며 한 명의 희생으로 가문 전체를 살려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가 깔려 있었다. 엽전웅의 얼굴은 복잡한 심경으로 뒤엉켰다. 그는 고개를 돌려 여편을 바라보았다. 한번 쳐다보는 순간 그는 살짝 놀랐다.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여편은 천진난만하게도 아무런 잘못도 두려움도 없는 듯 평온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는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대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우스꽝스러운 연극을 하는 것을 관람하는 것과도 같았다. 그의 무심하고도 능글맞은 태도는 엽전웅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의 두 눈은 맑고 빛나며 깊고 그윽하여 마치 밤하늘처럼 헤아리기 어려운 심오함을 담고 있었다. 이는 엽전웅에게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느끼게 했고 도저히 속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엽전웅의 몸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고 그는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에 잠겼다. 여편은 현도 일맥만을 겨우 개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가. 예전에는 성현학원에서 줄곧 꼴찌를 도맡아 하던 자가 어찌하여 오늘날 이토록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듯 자유자재로 힘을 휘둘러 왕가의 왕호를 처참하게 때려 눕히고 심지어 성현학원에서 퇴학당하게 만들었단 말인가.
게다가 그의 아들 여편의 입을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여편은 주가의 주원까지도 한바탕 때려 눕혔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 모든 변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며칠 만나지 못한 사이에 설마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미 왕가의 왕호를 건드렸고 주가의 주원까지 건드렸다. 왕가 하나만으로도 엽가는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될 터인데 만약 주가까지 나선다면 엽가는 정말로 끝장날 것이 분명했다. 한 명의 제자 때문에 가문 전체를 연루시키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러나 여편은 어쨌든 엽가의 제자였다. 만약 그를 외부인에게 넘겨준다면 가주인 자신이 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가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처럼 자신의 혈육을 버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엽전웅의 마음은 번뇌로 가득했다. 그는 가주로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을 고려해야 했고 일순간 그는 깊은 주저함에 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 뭐냐? 엽가주께서 아직도 망설이는 것이냐? 쓸모없는 노만명 때문에 가문 전체를 연루시키는 것은 전혀 가치 없는 일이다. 왕전은 음침하고 냉혹하게 입을 열었다. 엽전웅이 여편을 넘겨주든 말든 그는 엽가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만약 여편을 잡아 왕가로 데려갈 수 있다면 족장과 왕홀은 분명 크게 기뻐할 것이었다. 더욱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엽가의 기세를 더욱 강하게 꺾을 수 있었고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강력한 일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는 엽가에게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고 싶었던 것이다. 형님은 가주입니다. 설마 우리 엽가를 저 쓸모없는 자식 한 명 때문에 가문 전체가 연루되도록 내버려둘 작정입니까? 엽전당은 차갑게 입을 열며 엽전웅에게 더욱 압박을 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나절이 지난 후 엽전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갈등의 흔적이 역력했다. 왕전 관리자님, 여편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습니다. 하지만 왕가에서는 그의 목숨을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해줄 수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듯한 애처로움이 담겨 있었다. 안 됩니다. 왕전의 어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단호하게 못 박듯이 말했다. 그는 우리 왕가의 명성을 훼손하고 우리 왕가의 위엄을 모독했으며 심지어 나에게 직접 손을 댔습니다. 어찌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냉혹한 복수심이 가득했다. 형님, 엽전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고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감히 자신의 아들에게 손을 대려 한다면 먼저 자신을 넘어야 할 것이었다. 대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긴장되었다. 그 침묵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이는 듯한 살벌함이 감돌았다. 누가 감히 내 손주를 건드리려 하는가? 바로 이때 우렁차고 웅장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대오를 짓누르던 팽팽한 긴장감을 단번에 깨뜨렸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번개라도 치는 듯 요란하게 진동했고 모든 이들의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으며 얼굴색을 창백하게 변화시켰다.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아버지, 엽전우는 눈썹을 치켜떴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과 기쁨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할아버지,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던 여편의 얼굴도 살짝 풀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따뜻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왕가의 위협은 본래 그의 마음에 전혀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 이전에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은 소위 가문이라는 것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보려 함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 외에 한 노인이 있었다니 단 한마디 말만으로도 그의 마음의 따스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에 여편은 내심 놀랐다. 그는 예상치 못한 위로에 잠시나마 냉철함을 내려놓았다. 누가 감히 내 손주를 건드리려 하는가? 이토록 지극히 단순한 한마디 말이었지만
이 인물의 확고부동하고 절대적인 입장을 직접적으로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 어떤 동요나 흔들림도 없는 강철 같은 의지였다. 옆 노가주, 유가와 이가의 사람들도 몸을 크게 떨며 모두 고개를 돌려 대올 안쪽을 바라보았다. 대올 안에서는 무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기세는 마치 태산처럼 웅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느끼게 했다. 그의 눈은 전광석화처럼 번뜩였고 날카로운 눈빛은 극한의 압박감을 동반하여 대올의 공기마저 뒤흔들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위압감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길고 희끗희끗한 수염을 가진 노인은 우뚝 솟은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다. 그가 대올에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은 마치 거친 파도를 역전시키고 천지를 뒤흔들 듯한 압도적인 힘을 느꼈고 타인의 영혼에 극도로 무거운 압력을 가했다. 그의 존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 노인은 바로 엽가의 전대 가주이자 여편의 할아버지인 엽해천이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엽가를 지탱해온 거목이었다. 노인의 등 뒤에는 대략 7에서 8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여편에게 윙크를 했다. 이 소년은 여편의 넷째 숙부 엽전진의 아들 엽령이었다. 엽가의 다른 자들과는 달리 엽령은 어릴 적부터 여편을 졸졸 따라다니며 형님, 형님 하고 불렀고 둘은 매우 친밀한 사이였다. 바로 이 소년이 몰래 노가주를 불러온 것이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위태로운 상황에 예상치 못한 반전을 가져온 셈이었다. 아버지, 폐관 수련 중이 아니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오셨습니까? 노가주가 다가오자 엽전웅은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만약 이 늙은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집은 너희 손에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다. 엽해천은 싸늘하게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함께 엄중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엽해천이 싸늘하게 한마디 외치자 그 기백은 즉시 엽전웅 무리를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엽가의 2대 제자들과 여러 종족 장로들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방금 누가 내 손주를 넘겨주자고 했느냐? 엽전당 무리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 모두는 몸을 움츠리고 눈빛만 번뜩일 뿐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당황함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엽가의 어엿한 장로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 감히 엽가의 자손을 넘겨주려 하다니 너희들이 살아온 세월은 모두 헛된 것이었구나. 이따가 너희들을 모두 처리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함께 용서 없는 꾸짖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엽가의 제자들을 꾸짖고 난 후 엽해천은 시선을 이가와 유가 무리에게로 돌렸다. 이호연, 유천걸, 너희 두 가문은 참으로 장래가 창창하구나. 엽해천은 주석에 단정히 앉았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마치 태산처럼 굳건했으며 번뜩이는 눈빛은 사자처럼 앞을 꿰뚫어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독보적인 패기가 드러났고 멀리서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강력한 압박감을 주었다. 그의 맹렬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조금도 숨김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제압하려는 듯한 절대자의 풍모였다. 노가주의 시선이 닿자 이가와 유가의 사람들은 모두 조개처럼 입을 꾹 다물고 감히 한마디도 내지 못했다. 엽가가 이가와 유가 위에 군림하며 청산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엽해천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십 년 전 노가주는 홀로 청산진에 당도하여 경이로운 실력으로 자신만의 강산을 개척했다. 당시 이가와 유가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거대한 엽가를 세웠으며 청산진 약초 거래의 6, 7하를 독점했다. 그의 이름은
청산진 전체를 지배하는 전설과 같았다. 지금까지도 노가주의 이중 지무사 실력은 이 청산진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군림했으며 감히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옆 노가주의 시선이 꽂히자 이가와 유가의 가주들조차도 마음속 깊이 두려움을 느끼며 떨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금 전에 오만하고 위세등등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중 지무사가 한번 분노하면 그들이 데려온 모든 사람들을 단숨에 쓸어버리기에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들의 공포는 지극히 당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오직 왕전만이 여전히 날카롭고 사악한 눈빛을 유지하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옆 노가주, 정말 대단한 위세로군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당신이 남월성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 착각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큼하고 비꼬는 듯한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옆해천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내 놈은 누구냐? 옆 노가주가 눈을 크게 뜨며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왕전의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듯한 멸시가 담겨 있었다. 왕전의 얼굴색은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는 왕가의 왕전 관리자입니다. 고작 관리자 따위가 감히 우리 옆가에서 위세를 부리며 뽐내려 드는 것이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노가주는 싸늘하게 호통쳤고 그의 얼굴에는 오직 경멸만이 가득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왕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절대적인 기세가 담겨 있었다. 네, 내가. 왕전은 감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옆해천의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다. 왕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손가락으로 상대를 가리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옆하천, 감히 없이 가문이 대단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만약 우리 왕씨 가문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우리 왕씨 가문은 너희를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는 분명히 죽을 목숨이다. 어찌 된 것이냐? 설마 내가 직접 나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이냐? 노가장, 로가장, 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동자에서는 섬뜩한 한기가 섬광처럼 번뜩였고 대청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입술을 비틀어 차가운 비웃음을 흘렸다. 나, 옆하천은 이 청산진에서 맨몸으로 기틀을 세우고 가업을 일구어냈다. 100여 차례에 달하는 피비린내 나는 생사결전을 겪었고 수십 년간 그 어떤 적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 너희 왕씨 가문이 감히 없이 가문을 통째로 삼키려 한다면 그에 합당한 실력과 배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돌아가서 너희 주군에게 전해라. 간담이 서늘할 만큼 용기가 있다면 너희 왕씨 가문은 언제든 이곳으로 오너라. 이 청산진이라는 곳에서는 너희 왕씨 가문이 감히 이곳으로 왔다가 되돌아가지 못할까 두렵구나. 장대한 기계, 진정으로 호방한 기계였다. 옆 노가장의 이 말을 듣자 역시 가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일제히 전율이 일었고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 듯한 열정이 샘솟았다. 과연 노가장, 로족장, 다웠다. 사나이 대장부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법.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오걸이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닌가. 만약 이리저리 앞뒤를 재며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면 아마도 천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 할 것이다. 옆 노가장의 이러한 태도는 이전의 엽전웅, 일행이 보였던 비굴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강렬한 영웅심과 뜨거운 열정을 불어넣었다. 좋다, 좋다, 좋다. 왕전은 연신 3번이나 좋다고 외치며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청산진에서 벌어진 일은 본래 이씨, 리씨, 가문, 유씨, 류씨, 가문과 너희 없이 가문의 문제였다. 하지만 오늘 이 작은 짐승 여편, 이 나를 때린 이상
이는 곧 우리 왕씨 가문의 일이 되었다. 우리 왕씨 가문은 절대 이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가죽께 상세히 보고할 테니 분명 너희 없이 가문을 멸문시킬 것이다. 왕전은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크게 포효했다.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노과장은 눈을 부릅뜨고 차갑게 소리쳤고, 지무사, 지무사, 이중의 위압감이 갑자기 왕전을 짓눌렀다. 왕전은 겁에 질려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손을 휘둘렀다. 가자. 말을 마친 그는 발걸음을 옮겨 떠나려 했고 이씨 가문과 유씨 가문의 사람들도 그의 뒤를 따라 나설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잠깐 기다려라. 여편이 갑자기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왕전, 너는 사람들을 끌고 우리 없이 가문에 찾아와 한참 동안 위세를 떨치고 무력을 과시했는데 설마 그렇게 그냥 돌아갈 참이냐? 내 놈은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설마 역시 가문이 나를 붙잡아 두기라도 할 셈이냐? 왕전은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냉소를 흘렸다. 그의 눈에는 반푼의 두려움도 서려 있지 않았다. 심지어 노과장 여파천마저도 위아한 눈빛으로 여편을 바라보았다. 노과장은 기계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왕전을 죽이려 들 정도는 아니었다. 어차피 두 가문은 현재 겨우 상업적인 방면에서 충돌했을 뿐이었다. 관례에 따르면 만약 왕씨 가문의 관리에게 공공연하게 손을 댄다면 두 가문은 진정으로 전면적인 대결에 돌입하게 될 터였다. 옆씨 가문이 왕씨 가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정으로 왕씨 가문과 전면적으로 대적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여편, 너는 또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내 놈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이냐? 엽전당, 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놈이 상관할 바 아니다. 여편의 말은 엽전당을 분통 터뜨려 피를 토하게 할 지경이었다. 여편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노과장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어 보인 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왕전을 바라보았다. 물론 너를 붙잡아 둘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왕전 내 놈이 역시 가문에 와서 위세를 떨치고 무력을 과시했는데 만약 너에게 교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없이 가문을 만만하게 볼 것이다. 하하. 왕전은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그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렸다. 겨우 내 놈 따위가 감히 나에게 교훈을 가르치겠다고. 나는 한마디만 하겠다. 만약 너희 없이 가문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감히 나에게 손을 댄다면 우리 왕씨 가문은 너희 없이 가문과 죽음을 불사하고 대적할 것이다. 이전에 그가 여편에게 맞은 것은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지만 만약 이번에 역시 가문이 또다시 그에게 손을 댄다면 그것은 공공연한 도발이었다. 마치 우리 두 가문이 아주 친밀한 관계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군. 여편은 옅게 미소 지으며 차갑게 대청 안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사람들아, 이 왕전을 붙잡아다가 혼쭐이 나도록 실컷 때려준 다음 우리 역시 저택 밖으로 내던져라. 모든 역시 가문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대청 밖에서 몇몇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현소저. 쾅. 대청 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다. 밖에서 갑옷을 입은 몇 명의 거대한 사내들이 위풍당당하게 쳐들어왔다. 그들은 덩치가 크고 곧장 왕전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민첩했고 매우 맹렬했다. 너희는 누구냐? 여파천, 너희 없이 가문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것이냐? 이호연, 리호연, 과유천걸, 류천걸, 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크게 소리쳤다. 두 사람은 동시에 왕전 앞에 나서 가로막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반드시 왕전을 보호해야 했다. 여파천 일행도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쳐들어온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근본적으로 역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세로 보아 그들은 모두 무사, 삼중의 경지에 도달한 자들이었다. 절대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콱콱쾅.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자 대청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호연과 유청걸은 달려들어 이 세 사람을 막으려 했지만 바로 그때 한 그림자가 그 세 사람의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 환상적인 발놀림으로 그 그림자는 홀로 두 대가주를 막아섰다. 단 한순간의 실수가 계령, 기령, 일행 세 명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재빨리 왕전의 앞으로 돌진했다. 61장, 실컷 때려라. 왕전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그는 계속해서 뒷걸음질치며 여전히 억지로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다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나 하는 짓이냐. 어리석은 녀석. 계령은 차갑게 비웃으며 왕전의 다른 뺨을 직접 후려쳤다. 그 바람에 그의 다른 뺨도 부어올라 마치 두 개의 찐빵 같아졌다. 나는 왕씨 가문의 왕전 관리인이다. 감히 나를 때리다니 너희 온 가족을 죽여버릴 것이다. 왕전은 눈을 부릅뜨고 피를 한 움큼 뱉으며 어눌하게 말했다. 하하, 왕씨 가문. 왕씨 가문이 도대체 뭐 대단하다고. 어서 실컷 때려라. 계령 일행 3명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온 힘을 다해 그를 실컷 때렸다. 왕전이 땅바닥에 굴러떨어져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입고 있는 옷이 성한 곳 하나 없을 때까지 말이다. 그만둬라. 이호연은 마침내 라전에게서 벗어날 기회를 찾아 두 주먹을 들어 계령 일행을 뒤로 밀어냈다. 이씨 가문가주, 당신이 감히 나에게 손을 대다니 무슨 죄를 범하는지 알고 있느냐? 계령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호연은 원래 계속 손을 쓸 생각이었지만 계령의 위압적인 기세를 보고는 잠시 주저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왕전을 부축해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계령 일행 3명에게 실컷 얻어맞은 왕전은 원래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부어오른 두 눈은 실처럼 가늘게 변했고 이빨은 17, 18개나 빠져 있었다. 됐다. 라 교관. 이제 그만 됐다. 저들을 쫓아내버려라. 여편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때 유청거를 완전히 제압하여 반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던 그림자가 동작을 멈추고 옆으로 뛰어내렸다. 여편,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왕전은 헐떡이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원한이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신선한 피를 뿜어내며 계령 일행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자 힘주어 말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간이 크다면 이름을 대라. 너희 온 가족을 죽이지 않는다면 나는 왕씨 성을 버릴 것이다. 계령은 차갑게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잘 들어라. 이 로자는 가서 이름을 바꾸지도 앉아서 성을 바꾸지도 않는다. 나는 성위군 제1대 대대장 계령이다. 만약 왕전 내놈이 복수하고 싶다면 남월성으로 와서 나를 찾아라. 이 노자가 내놈의 성대한 방문을 기다리겠다. 나도 마찬가지다. 성위군 제2대 대대장 진풍이다. 성위군 제3대 대대장 랭도. 와라. 다만 내 놈이 그럴 배짱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세 사람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고 동시에 성위군의 대대장 신분패를 꺼냈다. 반짝이는 은빛 신분패는 이씨 가문의 가주 이호연을 부들부들 떨게 할 정도였다. 방금 자신이 때린 사람이 감히 남월성의 성위군 대대장이었다니. 왕전도 깜짝 놀랐다. 계령은 차갑게 비웃었다. 이 노자가 너에게 몇 대 때린 것은 너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너희 왕씨 가문의 왕선, 이야, 조차도 우리 통령에게 대감옥에 같았다. 너는 겨우 관리 따위가 감히 현소저 앞에서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다니. 현소저는 성현학원에서 너희 왕씨 가문의 천재 왕비, 와주씨,
주씨, 가문의 천재 주현을 폐인으로 만들었다. 너희 왕씨 가문과 주씨, 가문 모두 현소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너는 겨우 관리 따위가 감히 여기서 허세를 부리다니. 만약 현소저가 말리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너를 때려 죽였어도 너희 왕씨 가문은 반구절도 감히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서 나에게서 꺼져라. 설마 우리가 너희를 성미소로 초대하여 차를 마시게라도 해야 한단 말이냐. 계령 일행이 연신 다그치듯 묻자 왕전 일행의 안색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분노에 차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는 비틀거리며 역시 가문의 대청을 나섰다. 옆편, 저들은 대체 누구냐? 여파천은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의 기색은커녕 오히려 살짝 눈살을 찌푸린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할아버지, 이분은 성현학원의 라전 스승님이십니다. 이 세 분은 성위군 대대장이시고요. 저의 수행원들입니다. 저를 집으로 호송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 교관, 계령, 잠시 물러나 계십시오. 잠시 후 제가 할아버지께 편안한 휴식처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라전은 역게 미소 지었다. 옆편,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계령 일행 3명은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현소저. 그 후 그들은 공손하게 물러났다. 옆편 일행은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차가운 얼굴의 교관이라니. 옆편과 함께 돌아왔다고. 세상에. 옆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째서 성위군 대대장이 너의 수행원이 되고 학원의 스승님이 너를 따라 돌아온 것이냐. 라전 일행이 떠난 후 여파천이 입을 열어 물었다. 그의 말투는 매우 신중했고 눈썹은 굳게 찌푸려져 걱정스러운 기색을 띠고 있었다. 대청 안에 있던 엽씨, 가문 모든 사람들은 여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여편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이 꾸민 계략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사실 그들은 그저 저의 호위 무사들일 뿐입니다. 라전 스승님께서 저를 따라 돌아오신 것도 그저 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왕씨 가문과의 충돌 역시 저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파천의 몸은 전율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자신의 손자를 바라보았다. 여편의 말대로 계령 일행을 본 순간 그는 흥분하거나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다. 여편이 다른 사람의 장기말이 되어 그들 역시 가문을 이용하여 왕씨 가문과 대적하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미처 입을 열어묻기도 전에 여편이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하다니 그의 사고력은 정말 민첩했다. 내가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누가 믿겠느냐. 성위군 대대장이 대체 어떤 인물인데 저들이 너의 명령을 따르겠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여편, 어서 말해라. 저 사람들이 너를 이용하려는 목적이 대체 무엇이냐. 엽전당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아버지, 이 일에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여편은 그를 차갑게 한번 바라본 후 여파천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들이 저의 명령을 따르는 구체적인 이유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 엽씨 가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냐. 그리고 성현학원의 저 스승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당당한 지무사 일중의 강자가 어째서 너를 따라 이곳까지 온 것이냐. 저들은 분명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 반드시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편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기이했다. 방금 라전은 한 사람의 힘으로 지무사 일중에 두 대강자 이호연과 유천걸의 연합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 실력이라면 엽전웅 가주보다 훨씬 뛰어난 경지에 도달한 것이 분명했다. 지무사 일중 강자들 중에서도 최정상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런 사람이 어째서 여편을 따라다니며 그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것인가? 생각만 해도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엽전웅 가주와 맞먹는 강자가 역시 가문의 폐물 제자를 보호한다니 마치 황제가 거지 한 명을 보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뭔가 수상한 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다. 여편, 여분, 엽비, 너희 세 명은 성현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이 라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모두 나에게 말해보거라. 할아버지. 여편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여편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라전은 확실히 저희 성현학원의 스승님입니다. 무기기술을 가르치는 교관입니다. 그는 6년 전 성현학원에 입학했는데 주의신, 저의신, 원장님께서 직접 왕성에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스승님으로 오시기 전에는 왕국의 금사, 김사, 군단 교의였다고 합니다. 그 후 한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제대하게 되었고 원장님의 초대를 받아 학원에서 가르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금사군단 교의라고? 어쩐지 그에게서 군인의 기백이 느껴지더라니. 방금 그가 펼친 조식은 확실히 군율의 풍모가 있었어. 역시 가문 대청 안에서는 연신 뭉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악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황금사자군단은 유흥국에서 가장 강력한 최정예 군단이며 그 군단의 교위는 명백히 중견 간부급 장교였다. 그의 지위는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고 일반인들은 애초에 접촉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심지어 전역한 후에도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했다. 그런 황금사자군단의 교위 한 명과 청월성 3대 대대장들이 자기 가문의 한 제자를 호위하고 있다니 이 소식이 밖으로 전해진다면 아무도 감히 믿지 못할 터였다. 마치 물속에 달을 건지려 하는 것과 다름없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였다. 옆 가문의 족인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떡 벌어졌다. 심지어 옆 해천조차도 멍하니 굳어버렸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는 여편이 그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조종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대체 상대방이 옆 가문에 무슨 속셈이 있단 말인가? 옆 가문은 청산진의 한 지역 호족에 불과했다. 만약 정말로 누군가 배후에서 모든 일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 정도 거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면 굳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저 한마디만 해도 옆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을 테니 말이다. 맞다. 옆 해천이 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아까 성희군 대대장이 내가 주 가문의 주연과 왕 가문의 왕비를 폐인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 일은 며칠 전에 일어났고 왕 가문과 주 가문은 서둘러 성주보와 문제를 해결하러 갔기 때문에 이곳으로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은 것이 당연했다. 여편은 이때 간략하게 하지만 핵심만 짚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듣고 나서 멍하니 정신을 놓았다. 너는 온 가문을 심연으로 끌어들이려 하는구나. 안 된다. 아버지, 여편을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만약 넘기지 않는다면 우리 옆 가문은 저 녀석의 손에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옆전당이 계속해서 참지 못하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다른 족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맙서사, 여편이 왕 가문의 제자를 퇴학시킨 것만으로도 부족했던가. 기어코 주 가문과 왕 가문의 두 천재를 모두 폐인으로 만들다니 그는 원한이 충분히 깊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인가.
왕가문 하나만으로도 옆 가문은 사면초가에 빠져 거의 멸망할 지경이었는데 거기에 주 가문까지 더해진다면 애초에 저항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두 대가문이 압박 아래 옆 가문이 아무리 저항한다 해도 멸망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을 터였다. 이 재앙을 일으키는 녀석은 정말로 문제만 일으키는데 도가 텄구나. 말도 안 돼. 바로 이때 여편을 비롯한 세 사람이 갑자기 소리쳤다. 여편, 대체 무슨 목적으로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학원을 떠나기 전에 왕비는 이미 영무경 무사로 돌파했다고. 내 실력으로 어떻게 비무대에서 그를 물리칠 수 있었단 말인가? 맞아. 주연의 천부적인 재능도 왕비에게 전혀 뒤지지 않았어. 심지어 우리 셋도 그들의 상대가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단 말인가? 여패천을 비롯한 사람들도 의심을 품었다. 그래, 여편의 실력은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이나 일맥경지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성현학원에서 그렇게 많은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단 말인가? 두 대가문이 두 천재를 한 번에 물리쳤다니 이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여편은 싸늘하게 웃으며 경멸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고작 두 명의 쓸모없는 녀석들일 뿐인데 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나 또한 그들보다 못하다는 의미는 아니지. 너희들의 저 놀란 표정을 좀 봐라. 내가 여분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떠올랐다. 고작 두 명의 쓸모없는 녀석들이라고. 너는 말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나조차도 고작 육맹무자일 뿐인데 왕비와 주연은 이미 영무경 무사였다. 고작 너 따위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너는 대체 무슨 속셈으로 할아버지와 모두를 속이려고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꾸며내는 거냐. 빨리 진실을 말해라. 말할 것도 없이 여부는 엽전당의 아들로서 항상 아버지 편에 서 있었다. 속여. 내가 누구를 속일 필요가 있단 말인가. 고작 영무경 무사일 뿐인데 너의 개같은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이게 무엇이냐. 여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곧바로 현기를 끌어올렸다. 농밀한 현기광이 갑자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온 장내를 경하게 빠뜨렸다. 이것은 현기광이다. 현아, 내가 영무경으로 돌파한 것이냐. 엽전운이 가장 먼저 반응하여 격동의 참모습으로 여편의 두 어깨를 움켜잡았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 가득 고였다. 현아, 내가 여패천 노군도 넋을 잃고 말았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가 재주가 없어 방금 영무경으로 돌파했습니다. 여편의 성격상 그는 원래 이 사실을 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노군을 비롯한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현아, 현기로 충격을 줘보거라. 그 말을 듣고 여패천은 더욱 격동된 표정으로 서둘러 여편의 손목을 잡고 그의 기운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여편은 할 말이 없었지만 노군의 뜻대로 현기 한 줄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었다. 소년이 방금 내뿜은 강력한 기운을 느끼자 옆 노군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의 미소는 점점 더 크게 번져나갔다. 하아, 과연 돌파했구나. 내 손자가 과연 돌파했어. 정말로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늘이 도우셨어. 마침내 옆 노군은 참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미친 듯이 웃어댔다. 얼굴에 꽃이 피듯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현아,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올해 고작 14살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내년에는 왕국의 현령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여편이 코를 만지며 말했다.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하아, 정말 좋구나. 실로 너무나도 좋다. 이제 누가 감히 내 손자를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말하겠느냐. 너희들, 다 너희들 때문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무리들. 감히 내 손자를 넘기라고 요구하다니. 그렇게 늙도록 살았어도 모두 헛된 인생이었구나.
왕국의 현령학원은 왕국 전체의 무학 성지였다. 그곳을 졸업한 천재들은 대부분 왕국의 기둥이 될 수 있었고, 운이 좋다면 심지어 귀족으로 봉해질 수도 있었다. 그때가 되면 옆 가문은 더 이상 청산진의 한 지역 호족이 아니라 3대 가문에 전혀 뒤지지 않는 명문 귀족 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터였다. 노구는 수염을 곤두세우고 눈을 부릅뜨며 극도의 흥분에 휩싸였다. 가문 내의 다른 족인들도 모두 크게 흥분했다. 노군과는 반대로 옆헌과 다른 옆 가문의 젊은 후배들은 한쪽에 서서 넋을 잃은 채 감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이 이전에는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부르고 괴롭혔던 옆편이 오늘 순식간에 영무경으로 돌파했다니, 이 엄청난 역전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맹렬하게 충격을 주었다. 이때 그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심지어 옆편조차도 영무경으로 돌파했는데, 그렇다면 가문의 천재라고 불리던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쓸모없는 녀석들이었단 말인가. 바로 이때 옆전당이 다시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끼얹듯이 비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하게 기뻐하지 마십시오. 옆편이 실로 영무경으로 돌파했지만 그의 무호는 자색 무혼입니다. 그런 자는 설령 현령학원에 들어간다 해도 졸업할 수 없고 미래의 성취 또한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일부 족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흥분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렇다. 옆편의 무호는 고작 자색 무혼일 뿐이었다. 설령 영무경으로 돌파하고 현령학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해도 미래의 성취는 예전처럼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터였다. 무호는 무자에게 있어 정말로 너무나 중요했다. 맞다. 모두가 아쉬움을 느끼는 와중에 옆편이 갑자기 코를 극적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여러분께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영무경으로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대지 무혼도 각성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원래 이중 무혼을 가지고 있었고 이전의 무혼은 다른 무혼이었던 것이죠. 말을 마친 옆편은 곧바로 대지 무혼을 발동시켰고 희미한 황금빛 광채가 순식간에 그의 전신을 감쌌다. 이미 그들에게 돌파 소식을 알렸으니 이왕이면 좀 더 흥분하게 해주는 것이 좋으리라. 온 장내는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다. 온갖 사건을 겪은 후 대청에서의 소란은 마침내 끝이 났다. 옆 노구는 옆전당에게 즉석에서 가혹한 처벌을 내렸다. 그에게 옆 가문에서의 발언권을 1년간 박탈하고 그가 관리하던 모든 사업 관계를 넘기게 했으며 가문 회의에서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해야 했다. 만약 옆전당의 지무사 일중 실력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저지른 큰 실수로 인해 노군에게 직접 옆 가문의 고위층에서 쫓겨났을 것이 분명했다. 왕전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옆 가문의 풍파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심야에 노군은 가문 내 고위층을 소집하여 가문 회의를 열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다가올 왕 가문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회의는 자정까지 진행되었으나 결국 만족스러운 대책을 논의해내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마지못해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아무것도 논의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노구는 옆 가문의 향후 목표가 청산진을 사수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일부 재산은 포기하며 중요한 재산은 확실히 손에 쥐는 것으로 정했다. 하루 종일 소란스러웠던 탓에 옆편도 약간 피곤함을 느꼈다. 그는 가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나전 일행의 거처를 모두 정리해준 후 자기 방에서 밤새 수련을 한 뒤에야 잠시 눈을 붙였다. 옆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세수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했다. 옆편은 다시 잠시 수련을 한 후 유유히 밖으로 나섰다. 그는 노군을 찾아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눌 작정이었다. 하지만 옆 가문의 저택은 비록 익숙했지만 지금 옆 가문은 위기에 처해 있었기에 그는 노군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바로 이때 옆 가문의 집사 한 명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옆편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 집사는 청색 도포를 입고 있었고
옆 가문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해온 인물로 신중하고 부지런하며 성실한 인물로 평가받았다. 오늘 옆 가문에 큰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핑계 삼아 게으름을 피우거나 자신의 직책을 잊지 않았다. 다만 얼굴에 여전히 근심과 우울함이 가득했을 뿐이었다. 이것은 또한 정상적인 일이었다. 왕 가문이 이 가문, 유 가문과 연합하여 옆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한 이후로 옆 가문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고 예전에 시끌벅적했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평소에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 모두 고통과 원한에 가득 찬 표정이었는데 사실 최근 며칠 동안은 마음 약한 하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이미 이를 내팽개치고 도망쳤다. 옆 가문이 곧 망할 지경인데 도망갈 길을 찾지 않으면 여기 남아 죽음을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현소야, 저를 부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 집사는 예전에는 옆편을 보았을 때 비록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열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극도로 공손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제 대청에서 벌어진 일은 옆 가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 가문의 하인들까지도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예전에 모두가 쓸모없는 녀석으로 여겼던 현소야가 이제 가문 최고의 천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게다가 그의 곁을 따르는 호위들의 지위 또한 극도로 높았으니 그를 잘못이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번거로움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집사의 태도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옆편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내가 너에게 묻겠는데 노금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노금께서는 평소에는 후원에서 폐관 수련을 하시지만 오늘은 가문의 사업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가주님과 다른 분들을 의사당으로 소집하여 논의하고 계십니다. 또 회의인가? 옆편이 눈썹을 치켜떴다. 어제 막 가문 회의를 마치자마자 오늘 아침 일찍 또 회의를 연다니 보아하니 옆 가문의 상황이 실로 낙관적이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노군을 찾아간 것은 옆 가문에 힘을 보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작은 옆 가문만으로는 주 가문과 왕 가문을 도저히 막아낼 수 없을 터였다. 가기 전에 옆편은 그 집사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이런 시기에 여전히 우리 옆 가문에 남아있는 것을 보니 너 또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자로구나. 나를 믿어라. 너의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다. 옆편이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사의 마음속에 며칠 동안 쌓여있던 근심과 불쾌함이 갑자기 크게 고조되었다. 마치 옆편의 말에 어떤 마력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그는 사직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곳에서 거의 10년을 일했고 비록 옆신은 아니었지만 거의 옆 가문의 일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다. 오늘 옆편의 격려를 받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망설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는 결심을 굳혀 계속 남아있기로 했다. 의사당 근처에 다다르자 이따금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 약사당은 정말 너무합니다. 분명히 협정까지 다 체결해놓고는 이제 와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옆 가문의 창고에는 약재가 날마다 쌓여가고 있는데 만약 팔지 못하면 전부 상해버릴 것입니다. 약사당은 우리와 수년 동안 협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마음을 바꾼다니 이것은 분명 왕 가문이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당뿐만 아니라 다른 큰 약방들도 모두 우리와의 협력을 일시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약재를 팔 수 없게 되면 가문이 매일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나도 큽니다. 손실이야 그렇다 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재를 팔 수 없으면서도 양농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양농들은 이 가문과 유 가문에 약재를 팔아넘길 것이고 우리 옆 가문이 확보하고 있던 약재 물량도 서서히 잠식될 것입니다. 회의실에는 깊은 한숨 소리만이 무겁게 울려 퍼졌다. 할아버지, 아버지. 바로 그때 외연이 성큼 안으로 들어섰다.
현아,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원래 예현의 신분으로는 일족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현재 예현은 일족 최고의 천재이자 왕국의 현령학원에 입학할 예정이었기에 예 가문의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가 회의에 참관하러 온 것에 대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지는 이들도 있었다. 예현은 들어서자마자 망설임 없이 곧장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우리 외 가문이 꽤나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신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모두들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성미군과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족의 도매업에 관한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다. 상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배짱이나 기세 싸움으로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그 안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암투가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비록 예패천 역시 예언이 뾰족한 수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손자의 진심이 담긴 질문에 답해주기로 했다. 그는 왜 가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알고 보니 근래 들어 예 가문의 사업은 그야말로 파멸 직전의 위태로운 나락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이 이 가문과 왕 가문과의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간신히 끈을 놓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직 몇몇 대형 상점들이 예 가문을 지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 지지마저 사라진다면 예 가문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될 것이었다.